543페이지 보죠. 첫 번째 자동자격부여제도 합헌 제도 자체.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별로 볼 게 없네요. 네, 여러분이 보시면 다 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직업의 자유 관련 판례들요. 자, 이거 이제 영역을 구분하지 마세요. 이게 뭐 1단계자니까 2단계자니까 뭐 구분해서 푸는 문제, 그래야 될 문제들이 이제 간혹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배치된 것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개별 판례로서만 접근합니다. 액화 석유가스 판매 지역 제한이나 아래 대덕 연구단지 내 LPG 충전소의 설치 금지 사례는 다 위험물이에요. 그죠? 위험물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 판례까지 그러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약국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금지. 약국이 아닌 것에서 약을 판다.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따르죠. 자, 그래서 첫째 줄,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합헌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 시설에서 약국 개설 금지는 의약분업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학교 정화구역 사건 나오는데요. 학교 보건법상 학업 보호를 위해서 학교의 이제 인근 지역, 학교 인근 지역에 유해시설을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뭐 절대적 정화구역, 상대적 정화구역 이렇게 법상 나눠지는데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학업 유해시설의 진입을 금지시킵니다. 여기 이제 학교보건법이에요. 학교보건법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명확성 원칙 할 때 한번 봤었는데요. 학교보건법상의 미풍양속 개념 명확하다는 거. 예, 그 판례 또 연결되죠. 자, 이제 그 진입이 금지 대상이 되는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는데, 당구장 금지 첫 번째 판례. 대학 등, 대학 쭉 들어가서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변별력과 의지력을 갖추는 성인이어서 당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율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래서 대학 부근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 그리고 2번, 유치원 주변에 당구장 시설을 허용한다 하여도 이로 인해 유치원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전면 금지하면 또 위헌. 그죠? 유치원생들 아직 어려가지고 뭐 당구대 위에 올라서지도 못해요.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초중등학교 부근에서는 이제 규제의 실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좀 컸죠.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생 하면 당구 영재도 나오고 맞세도 찍고 뭐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위헌 결정 내렸고요. 결정 형식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결정 형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결정 형식을 외워야 될 거는 그 두 번째 극장 금지 사건. 그거는 위헌과 헌법 불합치. 위헌은 대학교 부근, 기타 학교 부근은 헌법 불합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외워야 되고, 그 외 나머지 판례는 그냥 그 안에 의미로 접근하세요. 대학교 부근, 학교 유형별로 대학교 부근, 유치원 부근, 초중등학교 부근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어떤 것들은 위헌, 어떤 것들은 합헌이로 의미론적으로만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극장은 봤고요. 다음 페이지 여관 금지. 자, 이때 여관은 러브호텔입니다. 러브호텔. 러브호텔 금지. 자, 요거는 전부 다 합헌이에요. 대학교 부근에서마저도 합헌입니다. 대학교 부근에서 금지해도 합헌. 왜? 그 대학생들이 아무리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성숙한 판단 능력자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그 지점이 어딘가면 요 러브호텔의 러브하고 두 판례 내려가시면 납골당 나오죠. 납골시설. 유령. 러브와 고스트한테는 성숙한 판단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러브와 고스트는 자율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 대학생들도. 그래서 대학교 부근에서만 금지해도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 PC방 금지. 학교 정학균의 PC방. 요거는 애초에 이제 초중등학교 부근에만 이제 입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초중등생들의 이제 그 학업 소홀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초등생들 생각하면 어때요? 학교 딱 파자마자, 해 떠 있을 때, 해 뜰 때 학업을 딱 파자마자 가방을 집에 안 던지고 PC방에다 탁 던진 다음에 버디버디, 메이플 뭐 이런 거 이제 하러 들어가죠. 그럼 날 새버립니다. 숙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금지하는 거 합헌이라고 하고요. 자, 납골당 사건은 이제 유령이 출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하고 고스트와 관련된 것인데, 이 견해 드립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대학교 부근에서의 금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견해 드립 이제 소수 의견은 이런 의견을 펼쳐요. 납골 시설은 삶의 유한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예장이라고 해요.
삶의 유한성에 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부분에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법정 의견 중 이제 다수 의견은 대학교 부분에서 금지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고스트로부터 대학생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무서워한다. 여전히. 누구나 그렇죠, 그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해가 연년 넘어가면은 으쓱하고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야간에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학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시설 금지. 최신 판례인데요. 청소년 유해업소 어떤 건가 하면은 안에 자세히 안 나오네요. 사건 개요 자세히 나오네요. 첫 줄. 성기구 판매업소 뭐 이런 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의 의미로서 이렇게 쭉 내용을 검토하다고 하고 그냥 마무리 하시면 되고 판례를 뭐 통으로 패키지화 시킨다든가 그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업무 내용의 제한에서는 첫 번째, 변호사의 전년도 수임 사건 내역 보고 의무. 변호사의 성격 때문에 합헌입니다. 공익의 대변자성. 공익의 대변자성. 수임 사건은 거의 없는데 벌이는 엄청 많다. 뭐겠어요? 수수를 풀렸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자정책의 의미에서 두는 제도들입니다. 자, 오른쪽 판례는 일단 환경사례네요. 합성수지, 환경사례, 합헌. 그럼 그 밑에 판례는 좀 됐고요. 노래방 주류금지, 합헌입니다. 노래방 시설은 좀 밀폐시설에다 청소년들이 또 악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류 제공 금지도 합헌이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 청소년 출입 제한. 12시 넘으면요. 심야 시간대에는 이제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제도인데, 그 가출 청소년 방지책입니다. 가출 청소년의 숙소화되는 방지책. 가출 청소년의 숙소화 방지. 자,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다 됐네요. 자, 다로 가죠. 업무 방식의 제한. PC방 전역에 금연구역 지정. 합헌. 요즘 뭐 흡연구역 지정하고 이런 것들 뭐 1년 다 합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두 번째 판례.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처럼 뭐 유료로 업을 수행한다든가, 아니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또 동등한 형태의 업을 유지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브로커 방지책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지 사건요. 이건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뭐 귀국 지원제나 뭐 이런 각종 제도를 통해서 보호가 이미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보호 범위 내에서 우리 내국인들의 근로의 기회도 이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 허가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 학교 급식의 직영 방식 사건. 직영 체제로 전환시키는 거. 네, 합헌인데요. 옛날에는 위탁 운영 방식이 있어요. 위탁 운영, 최초에는. 그래서 이제 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위탁시켜서 위탁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는데, 그 대량의 그 식중독 사례, 급식 통한 거죠. 그 식중독 사례가 이제 자꾸 빈발하니까 학교장이 직접 관리해라. 그러면서 학교장의 책임하에 직접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빈발한 식중독 사태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조 보시면 학생들의 건강 정진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합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셔틀버스 이런 거 보시고 여객 운송들을 많이 침해했죠. 그래서 이제 금지시켜도 합헌이고 반사적 이해 영역이다 이런 표현들 나오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와서 터키탕 업소의 이성의 입역 보조자 금지. 터키탕이 원래 그런 데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악용됐었어요. 이성이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금식은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업무의 중첩적 허용. 자, 자동차 판매업자의 자동차 등록 신청 대행 업무 허용하는 거. 그래서 행정사가 반발을 했어요. 행정사. 뭐 옛날에 사법서사라는 건 이제 자격인데, 그래서 뭐 행정 어떤 공문서 작성 이런 것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 판매업자들이 이런 공문서를 작성해서 직접 이제 신청하는 것들이 결국 밥벌이를 갉아먹는다 이래가지고 문제를 삼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업자들 등록 신청이라는 것이 아주 이제 간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페이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의무종사 의무연수제. 읽어보시고 그냥 합헌. 그죠? 로스쿨, 사시, 변시 관련 사례, 위헌 없음.
그 다음에 다 아는 거네요. 그 다음 넘어가시고 오른쪽 2번 자격제도. 자격제도는 결론이 이미 보이는데요. 전문 분야의 자격제도 위헌 사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보이네요. 예. 사법시험 정원제. 예, 완전 자격시험화 시키지 않고 왜 정원제로 해서 상대평가하느냐. 지금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내려가시면은 줄된 데 보세요. 절대평가의 방법을 택하면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고 상대평가의 방법을 택하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밑에 줄된데 다 같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결정의 자유의 제한으로서 2단계 제한이다 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모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해소가 가능한 요건들이죠.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그래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해소가 가능한 사유를 주관적 사유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역량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뭐 거리 제한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 사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로 하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히 상대평가 범죄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개인의 역량으로 다 해소가 가능한 주관적 사유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객관적 사유로 봤다면 3단계 단계론으로서 3단계 제한으로서 좀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겠지만 2단계 사유로서 이제 다소 완화된 심사. 거기다가 전문 분야의 자격 제도이기 때문에 더 완화된 완화성을 더 보태어서 하다 보니까 합헌 나오는 거죠. 네, 됐습니다. 건조 대표로 보시고 나머지는 쭉 넘기시면 되겠어요. 인허가 제도. 예, 요것도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556페이지에 3번. 요것도 보면 다 자격 시험이죠. 결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 요거는 아예 막 실시를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되는데, 막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전문 분야의 그 자격증을 설정하면서 뭐 시험 설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실시를 아예 안 해가지고 2단계 제한 분류가 아닙니다. 안마사 자격 인정 비맹제외 기준 판례 보죠. 자, 이거는 사례형으로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헌법재판 결정의 기속력 이런 건 이제 헌법재판원까지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경과를 좀 보셔야겠는데요. 칠판 보십시오. 자, 관련 사건들을 다 묶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예전에 구의료법에서 안마사에 관련된 이제 자격 기준을 안마사 규칙으로 위임을 했어요. 하위법규로 이제 위임을 했는데요. 그래서 안마사 규칙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구의료법에서는 비맹제외 기준, 즉 맹인은 안마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어요. 몰라요. 비맹제외 기준 알지 못한다. 근데 이제 안마사 규칙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비맹제외 기준을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일반인들에 의해서 왜 일반인들은 안마법을 못해 하면서 위헌이 문제됐죠. 그래서 안마사 규칙에 대해서는 예전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어요. 위헌 결정 났어요. 그래서 맹인만 안마법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없는 결과 상위법에 규정도 안 되는 것을 규정했다. 즉, 법률 유보에 반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안에 관해서 일반인들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결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자, 근데 이 규칙에 대해서 이제 위헌이 나오니까요. 어떤 현상이 하나 나오죠. 맹인들이 이제 우리는 살 길이 먹막하다.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저거밖에 없는데 우리를 보고 직업을 못 가지라고 하니까 우리는 죽어야지. 이러면서 한강에서 줄 서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때 이제 119에서 보트 타고 대기하면서 한 명씩 건져냈죠. 예,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막 비판을 받으니까 법을 바꾸자. 그래서 의료법을 이제 개정하면서 이 의료법 자체에다가 비맹제외 기준을 직접 도입해버려요. 상위법에다가. 그래서 법률유보 위반의 점이 이제 주요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유보 위반을 이제 해소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률유보 위반의 점은 해소되었죠. 그죠? 상위법에 담았으니까. 그러나 아직 여전히 해소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과잉금지 위반의 점이 아직은 해소가 안 됐죠.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담았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선례의 요 이유 부분이죠. 선례. 이유 부분에 결정 주문에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위헌 결정의 이유 부분에도
기속력이 발생하는가. 헌법재판론의 주요 논의입니다. 논의가 됐고, 우리 판례는 요 판례에서 주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기속력이 발생하는데, 기속력은요, 참고로 어디다가요? 네. 기속력. 나중에 헌법재판 가면 이제 다 할 건데요. 자, 법률의 위헌 결정. 그 다음에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인용 기각 나누지 않습니다. 자, 요 세 군데만 우리 법에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두 문자로 외워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세요. 인권 위기. 인권 위기. 자, 지금 위헌 결정 내지는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이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기속력은 생겨요. 그런데 그 기속력의 이제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주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위헌 결정이나 인용 결정의 주문에는 당연히 이견 없이 인정되죠. 결론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유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되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우리 언제가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유 부분의 기속력과 관련해서 설령 이유 부분의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 주문의 이제 기속력이 인정되려면은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나오거나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때 정족수가 어떻게 돼요? 6인 정족수로 가중돼 있어요. 재판관 6인의 정족수로 가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이 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주문이 위헌이나 인용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6인의 정족수가 요구된다고. 그죠? 근데 그렇다면 주문이 기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6인의 가중 정족수가 요구된다면 설령 이유 부분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손 쳐도 주문과 동등하게 6인의 정족수가 요청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딱 보시면 나중에 보실 텐데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5인의 의견, 과잉금지 위반에 대해서 5인의 의견 전부 합치니까 다 5인밖에 안 됐어요. 6인 안 되죠. 그래서 주문 형성에 필요한 육인 정족수 동일하게 요청된다고 했는데요. 요청되지 못했죠. 구비하지 못했죠. 그 결과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론했습니다. 기속력 부정. 그래서 선례에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적 판단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합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의 기속력과 관련된 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법의 시사성 있는 법의 개정경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판례예요. 이미 기출도 되었고요.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줄만 봅니다. 자, 설령 가정이죠. 설령 이외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현재 태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수설은 부정한다고 이유 부분에는 부정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설령 이외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 이것도 확정적 판단이 아니죠.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 인정하더라도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 결정의 정족수인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 이유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된다. 주문도 기속력을 발휘하려면 6인이 요구되는데 이유는 더더구나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안을 따져보니까 그 밑에 이제 수를 막 계산을 하는데요. 뭐 의견이 막 여러 갈래로 나눠졌지만 이제 총 법률 유보에 위반된다는 의견과 과잉금지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들을 이제 따로 이제 취합해 보니까 다 5인 5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줄텐데 위 과잉금지 원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왜? 앞쪽에 5인밖에 안 된다라는 표현이 앞쪽에 나오죠. 6인을 못 갖췄다.
그래서 이제 2번 독자적 판단을 들어가는데요. 줄된데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즉 비명제외 기준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합헌. 자,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이제 쭉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4번에 등록이나 면허 취소에 대한 헌재판이 나오는데요. 자, 요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이해 위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오른쪽에 업무범위 위반한 건축사의 필요적 등록 취소는 위헌입니다. 업무범위 위반, 그 위에 써볼까요? 제목 위에. 제목 보시면 바로 판단해야 돼요. 사소한 실수, 일상적 부주의. 자, 그와 관련해서 건축사 위에 씁니다. 고도의 전문 자격입니다. 고도의 전문 자격. 토목기사 이런 거하고 달라요. 예, 뭐 십수년 뭐 건축 관련 전문 경력이, 자격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치르는 그 기술 영역의 고시입니다. 고시. 예, 사법고시, 뭐 변호사 시험 이런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쪽 영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겠다는 자격증을 이러한 사소한 사유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위헌입니다. 자, 다음 명의대여 행위 시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명의대여 행위했다. 요거는 합헌이에요. 규제에도. 농구는 줄된데 부실공사 방지. 우리나라는 부실공사로 몸살을 막 앓았던 나라죠. 백화점 무너뜨리고 다리도 하나 떨어뜨리고, 그죠? 자, 그 다음 금고 이상 형성고 시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반드시 말소. 금고 이상 형성고. 건설 의무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무조건 일반 범죄라도 필요적 말소입니다. 합헌입니다. 농구는 부실공사 방지.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 부정등록 시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자, 줄된데 부실공사 방지. 엄청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죠. 삼풍백화점 무너뜨리고 나서. 자, 그 밑에 그 밑에 이제 자동차 대여도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밑에 지입경영제 거울을 넘어가세요. 지입제 경영 시 여객운송사업면의 필요적 취소. 요는 위헌입니다. 지입제. 자, 제목 위에 지입제 위에 화살표를 뽑아서 만연한 현실이라고 써놓으세요. 뭐 중장비 업체다, 뭐 버스 회사다, 택시 회사다 이런 데 가보면요. 전부 지입이에요. 전부 지입. 지입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차를 가지고, 그 운전사분이 차를 가지고 입사하는 형태예요. 자기 차를 가지고 이제 입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차량을 수십 대 수백 대의 차량을 미리 딱 마련하고 운전사만 모시는 이런 건전한 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면 전부 필요적 말소. 이러면 뭐 여객운송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헌이고요. 그 밑에는 너무 당연하죠. 마지막 판례. 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이용 받고, 자, 맨 마지막 모집에 관해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보험 모집인의 등록 취소. 예, 보험 모집인, 보험 설계사입니다. 예,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법상의 금융 전문인인데요. 자, 어쨌든 보험 설계사다 이런 의미에서 보시고, 금융 전문가로서의 연결성을 좀 확보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 제가 이제 유학을 못 갔어요. 유학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안 보태줘서 못 갔는데, 없어서라기보다 안 보태줘서 못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옛날에 교육보험을 한 3개 정도 들어놨는데 나중에 크면 너 유학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 보낼 일이 있을 줄 알고 교육보험을 들어놨는데 다 떼었대요. 왜 떼었냐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 보험 설계나 모집 과정이 아주 이제 지금은 엄격하게 규율되고 전문가들이죠. 근데 옛날에 보면 그 동네 그 뭐 아주머니나 아저씨 이런 분들이 그냥 입사해가지고는 그 당시 인터넷도 없고 막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그 보험료,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이분들이 대응을 해줬어요. 보험 모집인들이 이제 동네마다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대신 납입해주고, 인터넷 없던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하고 아주 친한 분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매달 몇 년 동안 이제 그 보험료를 그분한테 맡겼는데, 그분이 한 번도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래 본인 위주로 쓰다가 그분이 톡꼈다. 먹튀를 한 거예요. 먹튀를.
예, 그렇게 이제 큰 이제 트라우마를 우리 어머니께서 가지신 다음에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예, 모든 보험을 들지 않아서 문제예요, 지금. 자, 어쨌든 예, 그런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소비자 권리는 그 판례 하나만 인식합시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조중동 광고 중단 압박 운동.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벌이는 소비자 불매 운동에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 강요죄, 공갈죄 등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가? 소비자 보호 운동 규정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하니까 막 이제 형법으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헌의 문제 삼았는데 모든 소비자 보호 운동이 다 건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불건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은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합헌으로 봅니다. 자, 첫 줄. 소비자 불매 운동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헌법이 보장한다는 취지다. 예, 불건전한 것까지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규제가 따라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예, 합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치적 기본권으로 와서요. 정치적 자유권이 있고요. 두어장 넘기니까 참정권 이렇게 구성되는데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뒤로 이제 쭉 보면 여타의 어떤 권리들 중에 정치적인 의미를 상정할 수 있는 자유권 권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치적 자유권으로 이제 재분류하고요. 그 여기서 이제 본연적인 내용들은 2절에 나오는 참정권이 예,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앞쪽에서 다 검토한 것들인데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판례 몇 개만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4번으로 가죠. 정당의 자유 제한에서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의미 보시면 줄된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오로지 헌재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정당은 축출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미 알고 있고, 자, 그 밑에요. 법률에 의한 제한 사유.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8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8조는 1항부터 4항까지 모두가 보호조항이다 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운표된데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반. 이거 8조의 어디인가의 요건인데요. 8조 4항의 요건이죠. 위헌정당 강제산제도의 요건입니다.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것.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왼쪽에 그 둘째 줄에 든 거는 1항을 들고 있어요. 정당의 설립이나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8조 1항의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8조 1항의 제한 사유 설정과 관련해서 8조 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에 버금가는 정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있죠. 네. 칠판 보죠. 8조는 다 같은 정당 보호조항이다. 그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8조 1항부터 4항까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4항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미가 정당 보호조항이다. 자, 그래서 보호라는 의미에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호라는 맥락하에서 1항과 4항이 똑같다는 거예요. 맥락 취지가, 규율 취지가. 그래서 정당의 자유, 정당의 진입의 자유, 즉 정당 설립의 자유를 규정했죠. 그 다음에 상에 가면 정당에 이미 들어온 정당이 정권으로부터 퇴출되는 것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보호조항으로 두고 있죠. 퇴출의 부자유, 함부로 퇴출되지 않는다. 이 둘의 의미가 상통한다는 거예요. 법리가 매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의 자유, 이걸 이제 제한하기 위해서는 다 같은 정당 보호조항으로서 보호 가치를 동등하게 품고 있는 바, 결국 엄격한 요건을 이제 사항에서 두다 보니까 상위 요건 중에서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이제 헌법적 요건 내지는 법적 요건이 그대로 소통된다는 것, 유지돼야 된다. 1항과 4항은 매한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 여기다 쓸까요? 예.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은 정당 보호 관점에서의 조항이기 때문에 사항에서의 이제 구체적 요건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1항의 제안에 있어서도.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마지막 판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대학 교원들은 정당 가입도 가능하고 한데 초중등 교원들은 일반적으로 안 되죠. 교원이나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삼았지만은 정치적 오염 가능성의 차이에 따라서 구별함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위에 써놓으세요. 대학 교원과의 차별이라고 써놓으시고, 대학 교원과의 차별. 예, 그게 문제된 사건입니다. 우리 정당 지도할 때 다 봤던 조문이에요. 공무원이나 교원은 일반적으로 당원 가입을 불가능하게 해놓고는 다만 대학 교원들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예외를 뒀었거든요. 예, 그 조항에 대해서 위헌 문제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정치적 오염 가능성의 차이에 따른 구별 필요성을 듭니다. 정치적 오염 가능성의 차이. 그래서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가진 자들을 교육하는 대학 교원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교육하는 초중등 교원들은 달라야 한다. 그래서 초중등 교원들은 이제 교사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줄을 설 수 있다. 오염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참정권입니다. 자, 의의에서는 유형파 가죠. 개념에서 보시면 줄된데 직접 참정권과 간접 참정권으로 나뉘는데요. 직접 참정권으로는 국민 발안, 국민 투표, 국민 소환권이 있고 직접제 민주주의 요소죠. 이건 아주 예외적으로 헌법 규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거고, 그다음 간접 참정권으로는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있다. 자, 이제 하나씩 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참정권의 내용, 직접 참정권, 자, 국민 발안, 투표, 소환 이런 것들은 헌정사가 중요해요. 헌정사. 언제 들어오고 언제 없어지냐 이게 중요한데, 자, 국민 발안권 줄거는 데만 숙지해야 됩니다. 2차 개헌에 최초로 들어와가지고 7차 때 최종 폐지됩니다. 2차, 7차. 자, 이제 국민투표권은 내려가시면 우리 72조와 103조 2항에 있죠. 자, 의는 일단 의에서 그 아래 달라고 하세요. 2차 개헌에서 최초 도입되어 그러나 중요한 게 최종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권은. 맞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은 없죠. 그러나 국민투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폐지가 헌법 개정안 연역이 아니라 72조와 103조 제2항의 국민투표 둘 중에 어떤 게 또 더 상대로 중요할까요? 헌법학적 관점에서는 103조 제2항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훨씬 실효성이 높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헌정사가 출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줄된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즉 103조 제2항의 투표제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5차 개헌이다. 3공화국 헌법. 요걸 외워야 되는데 2차, 7차, 2차, 5차 외우기 싫다. 싫다. 그죠? 자꾸 머릿속에서 싫다, 싫다 외치죠. 그러나 하나는 꼭 외워야 돼요. 딴 거는 안 외워도 가의 마지막 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제가 5차 30 때 들어왔다는 것은 사법시험에서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엄청난 빈출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딴 거는 기억 안 하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국민소환제도는 한 번도 도입된 적이 없어요. 그거는 특별히 기억할 게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양괄호 2번 국민투표권으로 이제 다시 와서 이제 논의들을 진행합니다. 가의의부터 보시면 국민투표권이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국민투표에는 중요정책 또는 법안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레퍼런덤과 국가기관이 진퇴의 신임을 묻는 플레비지트가 있다. 이 비교법적 유형인데요. 레퍼런덤이란 것은 한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어로 국민이반이라고 해요. 국민이반. 국민이 국가적 안건을 세운다, 결정한다, 이런 국민이반. 자, 근데 플레비지트는 신임투표라고 합니다. 신임투표, 국민이반, 신임투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72조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가 있죠. 자, 나아가서 현행법상의 국민투표의 성격. 첫째, 103조 제2항의 헌법 개정안 투표권은 필수적 국민투표입니다.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자, 근데 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부의재량권이. 그래서 임의적 국민투표 제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 103조 제2항의 투표권의 성격,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의 성격은 이견 없이 레퍼런덤입니다. 이거는 뭐 신임 이런 게 아니죠. 법을 바꾸는 문제니까 국민 입안, 레퍼런덤.
자, 그러나 다음 페이지 B. 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은 자, 중요정책을 묻는다. 중요정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의 신임과 결부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권을 신임투표제로도 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의가 나와요. 학설 가시면 1. 전형적인 플레비지트로 이해하는 견해. 이거는 애초에 신임투표를 규정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 2. 플레비지트 레퍼렌덤으로 보는 견해. 자, 이거는 이제 절충선인데요. 정책 연계형 신임투표만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순수 신임투표는 안 되고 레퍼렌덤, 즉 정책과 입안과 관련되어 있는 플레비지트만 인정하는 견해. 그 다음에 3번 레퍼렌덤으로 보는 견해. 이거는 이제 신임투표는 절대 물을 수 없다는 견해. 경우수를 가지고 다 나오죠. 자, 헌재 판례 B 가시면 우리 헌재 판례는 레퍼렌덤설입니다. 헌재는 신임만을 묻는 투표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계한 연계형 투표 모두 신임이 결부되는 것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레퍼렌덤으로 이해해요. 헌재 판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전부 레퍼렌덤입니다. 자, 헌재 판례의 취지는 자, 첫 번째 예시 판례 첫 줄 보세요. 대통령의 부의권을 부여하는 72조는 가능하면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 다운표.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죠. 왜요? 임의적 국민투표 제도잖아요.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있으니까 충분히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재량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 해석할 필요가 있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더 원론적인 근거 뭘까요? 국민투표제도 같은 직접제 민주주의 요소는 우리나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예외적인 제도죠. 국민투표의 예외성, 예외적 제도성. 네, 이런 것들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예외적 제도성 및 남용 방지. 요 두 가지 차원에서 아주 엄격한 문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중요 정책이라는 용어의 문헌적 의미 속에 신임은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가면. 네, 고민대 판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A 그 도표는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시고 B 요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충분하겠어요. 자, 라 국민투표의 절차에서 이 법을 좀 보셔야 됩니다. 법에서 선택형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빈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28조의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할 수 없다. 당원 자격이 없는 자 누구예요? 외국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죠. 주로 외국인이나 공무원 등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자, 줄된데요. 투표인은 이게 엄청난 빈출이죠.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20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자, 원고, 피고, 심판부, 심판관. 이 세 가지 이제 트라이앵글 대심구도화에서 조문을 파악해야 되는데 원고, 자, 첫째 줄 맨 앞에 줄된데 투표인 따옴표 하세요. 투표인. 그리고 그 위에 씁니다. 정당 들어가면 틀려요. 정당 X. 투표인과 정당은 해가지고 오선지로 나옵니다. 정당 안 돼요. 왜? 정당은 투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없죠.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를 공천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투표에서는 정당은 전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적 이해 관련성을 의미하는 적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음 피고 적격 두째 줄 중선의장입니다. 중선의장 따옴표. 피고 적격. 국민투표는 전국 단위니까 중선의장. 그 다음 심판. 자, 오른쪽 맨 뒤에 대법원 단심제. 대법원 전국 단위니까. 자, 그 다음 93조. 그 대법원 부분을 또 헌법재판소라고 바꿔서 오선지도 나옵니다. 예, 선거소송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에 분류긴 한데 우리나라는 일반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오선지 대상이 돼요. 자, 그 다음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줄된데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서만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이거 어디선가 봤는데요. 공선법에도 있었죠. 공직선거법. 그래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다고 인정할 때만 무효 판결하는 거 뭐라고 했죠? 일종의 사정 판결. 일종의 사정 판결. 그래서 공익적 요청이 아주 강화되는 선거나 투표의 영역에 동일하게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서부터.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나시면 대단한 거고. 자, 그 다음 94조
국민투표 소송의 우선 처리, 최우선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97조 재투표 보세요. 국민투표의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다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94조와 97조가 같은 맥락인데요. 그 제 써볼까요? 94조, 97조 근처에 자 신속성 추구를 하는 거예요. 신속성 추구. 절차의 신속성 추구. 선거나 투표는 절차의 신중성보다는 신속성이 더 요청되는 절차라고 했어요. 대표가 안 뽑히거나 혹은 그 국가의 기조가 빨리 정립이 안 되면은 국가 운영이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요청되어서 이런 조문들이 달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판례는 이미 다 본 거고 간접 참정권으로 가죠. 자, 선거권, 이는 선거제도에서 봤던 정도 이상 없고요. 자, 오로지 이번에 공무담임권이 이제 참정권에서 독특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의는 줄된데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뭐 선거직이면 선거권, 그죠? 선거직이 아니라 뭐 임명직이다 이러면은 이제 공직취임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겠죠. 마지막 줄이 엄청 중요하죠. 앞에서 지자체장의 선거권 등이 헌법상 권리인가 아닌가 그 판단할 때 제가 같이 봤어요. 여기 와서 그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무담임의 기회보장적 권리다. 이게 다른 여타의 권리들하고 차이점이에요. 다른 여타의 기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될 때만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현실적인 권리들인데 이 권리는 기회만 보장되어도 보장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기회보장적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죠. 시험을 안 치르고서는 판검사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 기회만 보장된다. 자, 공무담임권의 의의 밑에 됐고요. 이제 보호 영역으로 하시면 줄된데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 취임의 기회에 자의적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그런데 현재는 신분 상실의 문제를 공무담임권 문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 제도의 문제로 접근한 사례도 있다라고 하죠. 몰라도 됩니다. 주류 판시는 줄된 부분인데요. 몰라도 되는 이유가 이것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선택형으로나 사례형으로 나오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줄된 부분만 인식하셔도 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요. 공무담임권 제한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은 기본권의 최대 보장의 관점에서 아주 좀 엄밀하게 심사를 하는데, 엄밀하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호가 좀 강화될 수 있는데, 직업공무원 제도의 보장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어때요? 최소한 보장의 관점 하에서 좀 더 상대적으로 완화 심사하니까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결론은. 그럼 어떤 게 타당하겠는가? 뭐가 타당하다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공무원의 신분 보장도 직업공무원 제도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중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공무담임권 내용으로 가는 게 좀 타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 주류도 위의 판례가 주류입니다. 자, 그다음 맨 밑에 판례 예시 판례 보세요.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자, 임의적 직위해제는 합헌인데요. 필요적 직위해제는 위헌입니다. 필요적 직위해제 위헌. 자, 다음 페이지. 폐직 과원시 공무원의 직권면직. 앞에서 봤던 거죠. 직업공무원제도 할 때 다 봤던 판례들이에요. 그 다음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군무원 배제. 자,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등에 보호할 수 있는 특채조항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현역 군인만 특채로 하고, 군무원은요 특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위헌인가 문제 삼았는데요. 군무원이 국방부나 병무청 같은 데 이제 가고 싶은데 특채를 안 해주니까 문제 삼았어요. 현역 군인만 데리고 가니까. 자,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현역 군인이 왜 필요했을까요? 전투 전문가를 통한, 자, 써놓으세요. 전투 전문가의 운영 필요성 때문에 국방부나 병무청 이런 데서 이제 현역 군인들, 전투 전문가들을 이제 데려가겠죠. 그 행정을 위해서. 근데 군무원들은요, 필요 없어요. 이미 군무원이 뭐예요? 군대 공무원들이요. 군대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요. 보급이나 이런 거 담당하는 군 행정 공무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 보급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은 국방부나 병무청에 이미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지 않는 거 합헌이다. 필요한 만큼 데려가는 거지. 자, 면장의 이장 임명 사건. 면장의 성격파만 잘 하시면 되겠는데요. 셋째 줄에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가교적 역할 다운표 해볼까요? 뭐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간에 있어서 공적 영역에 내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결과 공무담임의 대상자로서 공무원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절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주의 다 가시면 능력주의에도 예외가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맨 마지막 줄 능력주의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그럼 어떤 법리에서 예외가 설정될 것인가? 자, 오른쪽 양거로 2번. 예,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나 특정 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국가고시는 오선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능력주의는 절대적으로 관철되어야지 어떠한 이유에서도 예외를 설정할 수 없다 하면 오선지예요. 예외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할당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되겠죠. 내려가시면 사회국가 원리 같은 거 바로 아래 줄 뒤에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사회국가 원리, 사회적 약자 배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됐어요. 그 제안의 다음 페이지 574페이지 이하 내용들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네. 아,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월요일 날. 네. 내일 혼자 나올 뻔했네요. 보강 한 해 예상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할 때 우리 변시 강의 중에 지금 우리 헌법으로 친다면 16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여유 있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앞으로는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해 설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마 일요일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팀장하고 협의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일 충돌이 없는 기간에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정리기에 이제 만들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월요일 날 사례 또 칠 텐데 사례 준비 뭐 특별히 안 하시고 그냥 기본기로 하면 치른다 생각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첨삭 답안은 다 받아보셨죠? 첨삭 답안이 원래는 늦어도 한 이틀 내에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요번에 뭐 행정이 좀 조금 오차가 있어가지고 늦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첨삭 답안이 이제 일찍 나올 테니까 예, 그것도 이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